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달이 다 지났습니다. 야당은 최혜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그나마 법사위와 과방위 같은 중점 상임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김갑수 평론가님 모시고 달라진 22대 국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제가 보니까 신상에 변동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뭐가 있죠? 매주 화요일 최경영 TV에서 최경영 씨. 네. 그게 내 그 사람 좋아해요. 근데 최경영 씨가 뭐 하자 그래서 매주 뭐 얘기할 거리가 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같이 하고 있죠. 네. 아니,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동석한 그분에 따르면은 최경영 선배가 원래 자기 얘기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얘기를 잘 듣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없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는 지적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주로 그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을 세심하게 취재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과가 아니니까 뻥뻥 지르니까 거기서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예 네. 조화가 잘 맞는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 네. 앞으로 최경영 TV가 발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시샘이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하셨는데 그 김홍걸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께서 그 사저를 매각하면서 그 소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방송 중에 이제 김홍걸 씨 얘기를 좀 회피하니까 뭐 비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좀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입장을 취했냐면 그 김대중이란 존재는 그 유족들의 행태로 처리되기엔 너무 큰 사람이에요. 국가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캠페인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걸 싶어서 유족이 잘했네 못했네 따지는 것보다는 김대중의 유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사저를 보존해서 국민 교육의 어떤 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를 좀 그쪽의 얘기가 좀 더 큰 논의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설명들을 좀 해주신 거군요. 네. 네. 지금 젊은 층들은 우리 세대가 김구가 현실감이 없는 존재듯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왜 김대중 그러냐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각기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직접 정치하는 분들은 그 곁에서 모습을 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연희 사람들은 그의 이제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도 봤겠고 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김대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80년대 초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형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뭐 신문사를 들어갔는데 네. 뭐 동아일보예요. 근데 실수로 수석을 해버렸어. 실수로 수석이에요? 바로 정치부로 젊은 나이에 사스마왈이라고 수련 과정 맞습니다. 바로 정치부로 배속이 된 거니까 뭐 굉장히 젊은 혈기에 아마 의욕이 넘쳤던 거죠. 그 연금 항상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그걸 뚫고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갖고 DJ하고 하여튼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로 그 녹음을 따거든요. 근데 그게 한 5개인가 6개 분량이에요. 하나가 1시간짜리니까. 야, 정말로 길게 만났네요. 아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바쁘니까 나 지금 막 놀고 있을 때니까 야 이거 녹음 좀 풀어. 그러고 그냥 나한테 떠먹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컴퓨터 이런 거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초 듣고 그걸 계속 받아 적는 거를 며칠을 한 거예요. 야, 정말 그 고난의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 대여섯 시간 그거를 딴다 그러면 한 일주일 걸려요. 하여튼 그거를 했는데 그 후로 내가 너무 똑똑해진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그의 생각을 흡수하는 계기가 됐겠네요. 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게 내가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그런 생각이 특히 남북관계 등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제 오해와 몰이해
옛날식 사고 이런 게 나도 젖어 있었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 사람이 이런 식견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그렇게 열렬한 추종자가 많았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한 번도 면치 않고 이제 DJ의 그 지지자가 된 거죠. 그때 뭐 비판적 지지, 비지파라고 네, 하는 게 맞아요.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용어가 있는데 후보 단일화론이라는 말을 쓰면 김영삼 쪽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고 비지하면 김대중 지지인데 그냥 그때는 뭐 의미도 모르고 나도 비진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비겁한 태도였어요. 지식인들의. 왜 비판적 지지를 하냐고 열렬한 지지를 할 것이지. 그러니까요. 네. 그 엄혹한 시절에.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만큼 불신해서 지지는 하되 비판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당대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치인들이 우습게 취급당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 모든 걸 뚫고 헤쳐왔던 DJ의 모습에 대해서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잊혀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김대중의 선각자적인 그 해안이라든지 미래를 개척하는데 길을 보여준 김대중도 오류가 많아요. 그 경부고속도로 뚫으려고 그러니까 동서를 먼저 뚫어달라고 막 시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기업 육성하니까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류를 인정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 계획을 세웠고 그걸 의지적으로 보여줬고 또 많은 걸 가시화시켰으니까요. 올해 아무래도 탄생 100년이고 서거 15주기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더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토요 특별판에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그런 좀 얘기들을 이리저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야 뭐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이제 현장 증언자이겠지만 조금 다른 사람도 한번 또 만들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님은 이미 너무 많이 말해갖고 아니 그날도 주장하시기로는 굉장히 특종을 많이 들려주실 것처럼 예고를 하시긴 했는데 정말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김대중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저는 일생에 김대중 옆자리에 앉아본 체험이 있습니다. 옆자리요? 그건 어떻게 아무나 못 앉는 자리 아닙니까? 옆자리는? 네. 언제 어떻게 앉으신 그 거예요? 구속자 석방을 위한 일일 주점이라고 문인들이 그런 걸 많이 열었어요. 네. 공지영 씨가 그 술 날르는 일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그 칸트호프라고 서대문에서 하는데 뭐 한참 하고 있는데 수렁수렁해요. 그러니까 DJ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절잖아요. 다리가 좀 불편하시니까, 네. 수렁수렁한데 이부영 씨하고 DJ가 둘이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자리가 바로 옆은 아니고 그 한 건너 이제 앉았어. 근데 그때는 DJ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려워할 때가 아니니까 뭐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마시는데 이제 문인들 아니에요. 근데 민중시인들 그 피가 넘치는 사람들이 또 그냥 안 있어. 와갖고 DJ 앞에서 바로 앞에서 훈계하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취해갖고 고래고래 지으면 야 그때도 DJ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도 얼굴이 펄개져서 괜찮아요 주위에서 이제 막 걱정하니까. 막 얘를 제지하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는데 막 이 새끼는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되게 여러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중의 단련도 정말로 탁월하게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좀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네. 그 여소야대 22대 국회 정과는 이제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길게 할 얘기를 네. 그러니까 저 짧게 한 마디면 끝날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희망을 갖자. 네. 우리 분명히 봐왔잖아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나 또는 그 뭐 탄핵 청문회 등등을 네. 통해서 의원들이 보여준 자세를 보면요. 동일한 사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자 대중과 의원이 분리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번 22대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의 많은 수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 비상구 이런 데 늘 나오거나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매불쇼에 늘 나오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네. 됐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는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돼요. 왜? 뒤에 실제 파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
보스의 눈에 드는 사람, 뭐 재계, 관계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중에 노출이 안 되는 어느 날 불쑥 공천받고 불쑥 의원이 되고 네. 또 거의 상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 노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명 인기 정치는 극히 드물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이 친숙하게 그의 면모를 지켜보고 또 그런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고 당선도 되고 이게 더 일반화됐다는 거는 우리들의 진정한 대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2년을 지켜보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 인식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문회나 현안질 이런 횟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청문회 특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평론가님은. 그전에는 막 말싸움 벌이고 논란 벌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부터 냈어요. 짜증부터. 맞아요. 싸우지 좀 TV 말라. 끄죠 그냥. 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목소리 높여 싸우는 거에 대해서 싸우지 좀 말라가 막 그래서 그 옛날에 정동영 씨가 대선 후보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동영 씨가 맨날 말하고 다니는 게 그래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죽하면. 근데 지금은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따져 묻는데 상대가 얼마나 철벽같이 그 대화 안 통하게 방어하는지 이들의 인식에 문제가 뭐였는지가 낱낱이 드러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의원들도 지금은 자신감을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목청 높여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란 건 아니에요. 그건 뭐 보기 싫지. 뭐 이준석처럼 상대의 허점을 잡아내기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하나하나 묻다가 톡 건드리고 낮은 목소리를 하는 그런 기술자도 있고 여러 모습을 봤는데 그중에서는 그 상임위 위원장들이 그렇게 위원장들. 네. 그 대체로 청문회를 그 상임위라고 한다면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그리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정청래 최민희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진격의 정청래, 진격의 최민희. 아 정말 자기를 던지는데 그 우리 인생 살면서 알잖아요. 기싸움이란 게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와 뭐가 싸우고 있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두 세력이 싸워요. 그 두 세력은 지금은 여당, 야당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좀 다른 맥락이 좀 보였어요. 어떤 맥락이죠? 유상범이나 그 영화배우 그 유호성 형 누구죠? 그 유호성의 그 형인 유상범 의원. 네. 또 곽경택의 형이야 동생이야? 거긴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영화계 선배, 다 검사들이잖아요. 네. 이게 나는 뭘로 보였냐면 운동권 대 운동권을 탄압한 검사의 싸움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구성하는 이제 구성원들은 뭐 재계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학계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힘이 행사되는 그 관계는 가만 보니까 검찰 덩어리 이게 이제 지배 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이들이 와서 지금 여당을 구성하고 있어요. 야당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최민희나 정청래 씨를 보면서 과거 80년대부터 크게 점화되어 온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그 핵심과 정점을 이룬 사람들이 지금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했던 언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 되새겨보게 됐어요. 운동권이 무엇이고 운동권이 현재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처음에 운동권은 이제 신화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키다 이제 일베 등장하고 등등하면서 조롱과 비난 분노의 대상까지 된 거 아니에요. 네. 더 나아가서 뭐 민노총, 전교조, 그다음에 이 종군위안부 관련 단체들 그러니까 소위 정의로움을 실현하고자 한 사람들이 온통 2000년대 들어서 젊은 층에 의해서 부정되고 조롱되고 멸시되는 그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 됐구나. 왜냐하면 제 언행을 뒤돌아본다는 게 이제는 운정권은 이제 청산 대상이다.
역사에서 퇴장을 하고 다음 네. 세대가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음 세대를 보니까 다음 세대가 유능하지도 않고 젊다고 더 정의롭지도 않아요. 장해찬을 보세요. 그래서 이걸 내가 세대론적으로 이거 생각한 건 정말 잘못됐다. 근데 세대론적 구획에서 뚜렷한 것은 80년대 운동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프랑스의 68혁명 세대가 20년 혹은 30년 프랑스를 전부 이끌어왔듯이 우리나라도 2000년대는 그 출신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운동권을 하나로 묶지만 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걸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가장 단순화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꾸 운동권이라는 생각하는 건 전교조를 떠올려요. 전교조. 학생의 조직. 그래서 오픈이라고 불러요. 오픈. 네. 대표적으로 이인영, 우상호, 뭐 송영길은 좀 애매하지만 거기 속해요. 이런 사람들이 저 오픈의 이제 대표성. 이들은 대학생 때부터 이미 약간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생 회장이 되는 게 물론 그때는 감옥관일이었었지만 어쨌든 우리 반에서 반장만 된다 하더라도 뭐 좀 약간 감투죠. 네. 그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부각됐어요. 특히 전대협은 뭐 지나칠 정도로 언론에 많이 부각됐고 저기 누구야 임종석 같은 네. 경우는 거의 뭐 정말 월드스타까지 됐고 김민석 씨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 빛을 많이 봐서 이들이 마치 운동권을 대표하는 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학생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DJ나 YS의 눈에 들어서 정치권의 짧은 나이에 입문해서 세피라는 의미로 세피라는 용어를 부여받고 이후에 정계를 주락펴락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운동권은 그 주로 학내 서클 관련을 하다가 이제 언더로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숫자로. 그 국정은 그 블랙 요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게 언더예요. 그러니까 다 가명 쓰고 또 되게 현장 이런 데 가 있고 점조직 같은 걸로 돼 있고 그때는 이제 혁명을 하겠다 하는 좀 약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도 그냥 현장에서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냥 노동자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나와서도 평범한 시민사회나 회사원이 되거나 뭐 기업을 차리거나 이런 사람도 많은데 지금도 그냥 어떠한 그 감투 욕심 없이 그냥 싸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쨌든 이게 에너지, 한국이 용솟음 치는 에너지의 덩어리고 이들이 어떤 시기에는 권력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였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그 검찰을 기반으로 한 국가 권력과 법 체계를 정말로 교묘히 활용하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세고 정교한 그런 그 거대 집단과 다시 맞닥뜨리게 되니까 운동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경륜과 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게 바로 정청래나 최민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거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간다기보다 네. 이들도 이제 인생 다 50 넘고 이제 60 넘은 60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륜을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흡수해서 이것을 소화시킬 줄 아는구나 하고 굉장히 제가 청래 과정을 볼 때도 탄복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희망을 봤다는 얘기예요. 저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믿고 의지하고 저들이 하지 않은 계획대로 우리가 성원해 줄 만하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대중의 마음을 흡수하고 뭔가 운동권 중에 일부를 재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매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생중계 방송 자체가 유튜브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팩트 TV가 아주 역할 크게 했습니다. 계속 보여주거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동시 접속자 수가 방송사 채널 같은 경우에도 몇만 명에 오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시간대에 방송하는 저는 좀 힘들었는데 여간 그래도 국민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거를 관심 있어서 보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리딩이 탐탁치 않다고 하면 진즉에 끄고 안 볼 일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궁금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발전이게요. 우리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미국은 그냥 무슨 일만 벌어지면 청문회 하잖아요. 의원들이 자기 해당 소위에서 관련자들 불러놓고 하는 게 늘 중계되고 청문회는 거의 상시적으로 열려요. 근데 우리는 매우 드문 일이었잖아요, 청문회가. 네. 지금처럼 이제
인사청문회뿐이 아니라 주요 현안일 때 그 당사자들을 이제 불러서 묻고 답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그걸 노출하는 행위 이게 이제 그나마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정치가 선진화돼가는 그 모습인 거죠. 네. 아까 그 주연격에 해당하는 위원장들의 그런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청문회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눈에 띄거나 좀 이렇게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국힘당은 다 눈에 띄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재밌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 꼭 머리가 나쁘고 좀 아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말 안 되는 걸 하려니까 목적의식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명장면 꽤 여러 가지 있는데 유상범 씨가 그 임성근 사단장 넣고 아주 확신에 차서 골프장 3부죠? 그때 임성근 씨 뭔만 먹고 그렇게 단호하게 없습니다 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짓말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이제 증인 선서를 그치면 한 이후에 이제 그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우에 본인이 처할 공공한 상황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 당시에 제 기억을 곱씹어 보면은 이미 국방위 차원에서 골프장에 산부가 없다라는 것을 군에는 이미 다 이제 알만한 의원들은 다 아는 상황들이긴 했거든요. 네. 그게 국힘의 오래된 좀 솔직히 말하면 수법이에요.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도 그 사실이 아닌 억지 소문을 계속 얘기합니다. DJ는 300조를 빼돌렸대. 말도 안 되는데 300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대장동으로 엄청난 돈을 뭐 했대. 말도 안 돼도 계속 얘기해. 법에 판결이 나고 대법원 확정이 나도 계속 억지 얘기를 해. 왜?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마타도어라고 그러잖아요. 대중의 뇌리에 부정적인 말이라도 계속 쏟아넣으면 작용을 한다. 어두운 그림자를 그러니까 흙탕물을 씌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략적 산물로 전혀 사실이 틀린 말이라는 게 해명이 돼도 자기는 모른 채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엉뚱한 소리 해갖고 뭐 보신 분들 다 저도 뭐 열심히 다 챙겨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띄엄띄엄한데 사람들마다 기억의 조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댓글로 좀 쓰시면 좋겠는데 나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가 뭔데 그 사람이 유치해지는 것에 그 극한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어사전 찾아서 지는 객관적 인칭 대명사지 반말이 아니야. 내가 구경 씨가 나한테 지가 뭔데 이러면 그게 보여가 아니야. 그 상황이나 느낌이나 어조가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유치한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저게 국민의힘을 관료하는 정서이자 수준이자 방식이구나. 왜? 저들은 저런 방식으로 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해 왔으니까 저러는 거지. 사석에서 저러겠냐고요.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그 사람이 교수 출신일 때 그 사석에서 안 그러거든. 그 청문회장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은 자기 지지자들을 의식한 언행일 텐데 그 대상이 되는 그 지지자의 수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구나. 지가 뭔데? 그래놓고 그 해설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다. 아니 반면에 또 이제 그 야당 의원들 중에는 또 혹시 개인적으로 눈에 처음 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뭐 여러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요새는 김용민이 그렇게 눈에 보여요. 김용민 의원. 네. 그 사람은 이제 꼭 청문회 자리에서만은 아니고 그냥 기자회견도 하고 개인 발표도 하고 뭐 하는데 그 김용민 씨가 원래 되게 희말이도 없고 말도 없던 사람이거든. 지금도 어조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예, 보면은. 네, 그 전에 반방송을 한동안 같이 했어요. 정치가 아닌 딴 소재로. 네. 근데 사람은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매가리가 없고 우물쭈물하나 그 생각을 늘 한 거야. 네. 뭐 그냥 친하긴 하지, 뭐 가깝다고 느끼긴 하지만 난 이런 사람은 정치인이 정치라는 걸 생각조차 한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불꽃이라는 게 함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를 내가 김용민을 통해서 느꼈어요. 지금은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무섭게 물어보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언성을 높이거나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건 아닌데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상대방을 굉장히 좀 아프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강력한 네. 얘기를 검찰을 특히 네. 검사 집단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좀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의 변호사 김용민은요. 네. 되게 희마리가 없고 뭐만 얘기하면 헤 웃어. 착한 사람. 이렇게 뭐라고 주장하는 게 없어. 네. 찬동을 하든 반박을 하든 게 헤 웃고 헤. 뭐 그냥 항상 그런 사람이라고. 이게 안에서 큰 걸 갖고 모든 사소한 건 이 사람은 항상 지고 양보하고 밀리는 인생을 사는 종류의 사람이구나. 안에 자기가 큰 그림과 큰 포부가 있으니까 자잘한 건 항상 지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싸움으로 막 면박 주고 맨날 그랬다고.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균택 의원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검사 시절에 좀 알고 식사도 많이 하고 뭐 저녁도 먹어보고 했었는데 그냥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그렇게 재밌는 분이 아니었어요. 네.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한데 사람마다 이제 말주변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리에서 뭔가 네, 좌중을 압도하는 그렇죠. 카리스마로 압도할 수도 있고 재밌는 입담으로 압도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상임위장에서 보니까 그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 카리스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송석준 의원인가 하여튼 몇 명 그 한 3인방에 들 거야. 고래고래파. 네. 막 그 정청래한테 이제 항의하는 거. 의사 진행 과정에 예, 반대 입장이 되면 또 야당이 그랬을 수는 있는데 이제 항의를 하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비춰주냐 하는 건데 본인들은 그냥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야. 왜? 늘 권력자로 살았거든. 늘 검사로서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러면 상대는 거의 쥐잡듯이 하면 밀축되고 꼼짝 못하는 것만 보다가 자기가 완전히 의리야. 발언 정지합니다. 나갔다 오세요.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법률을 또 읽어요. 검사 앞에서 국회법 몇 조에 의거해서. 예. 그러니까 아마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굴욕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초등학교 때 분명히 뭐 집안을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 아들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잘했겠죠. 반장 뭐 회장 이런 거 했을 것이고 서울대나 뭐 알아주는 대학을 다녔을 것이고 검사하면서 떵떵거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뇌리에 자신은 그냥 이미 상전인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항상 잠재적 피의자고 내가 호통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일생상계 이제 윤석열 씨인데 그러다가 그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만 되고 위원장이 주는 면박을 받아야만 되고 그러니 그냥 못 견뎌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못 견디하는 상황들을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판단하겠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또 이제 여전히 그 청문회라는 걸 보면서 이제 피로감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이제 이미 주입된 인식. 국회는 전쟁터고 늘 싸우고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인식 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장면들이 전과 달라도 그 장면을 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여전히 시끄럽구나 이런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좀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보편 상식이 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 첫째, 국회가 싸우는 곳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몰래 싸우는 곳이다. 국회는 왜 생겼는가? 원래 칼을 들고 결투를 하는 거였어. 상대를 베어 죽이면 이기는 거였어. 근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의회가 생긴 배경이 그거죠. 근데 그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병조를 모으면 전쟁까지 일어나고 이러니까 우리 한번 말로 싸워보자 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싸움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회 구성원들이 고매한 사람들이면 원래 아니었어요. 지금은 학자,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언론인도 약간 고매한 지식인 척 하잖아요. 맞아요. 고매한 지식이 맞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가 아니고 무사들의 그 집단이었다고. 그러니까 첫째, 싸우는 게 당연한데 원래 싸움이 어떤 때는 신나지만 어떤 때는 이제 피로해서 그런 반응이 있는 건 맞지만 싸우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같이 소위 해외로부터 독재화가 진행된다는 경고를 받는 나라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째,
싸우는 게 당연하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해서 그 싸움을 상임위장에서 싸움을 지켜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뭐냐. 근데 그 반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당 지지율이에요. 보니까 국힘이 앞서.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명백히 잘못된 처신을 한 게 밝혀지고 있고 또 국힘 의원들의 과도한 언행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은데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면 요즘은 언제부턴가 계속 국힘이 앞서 있죠. 네. 민주당은 뒤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 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싫어한다. 국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저 강경 노선은 중도파를 등 돌리게 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상생, 화합, 협치 이런 걸 보일 줄 알아야 돼.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 문재인 때 했어야 되는 정책 지금 와서 한풀이 하듯이 하니까 오히려 반감한 온갖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전 동네 아저씨예요. 제가 과학적 분석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더러 책임져라 하면 책임질 만큼의 뭐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지지율 역전 현상,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앞선 이유는 철저하게 레거시 미디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뭐 누구를 편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1, 2년 동안 벌어진 일을 들면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접촉하고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여튼 무조건 지지라면 무조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기 부고 외에는 다 알리라 그러잖아요. 악명이라도 나온 게 좋다. 지금 모든 언론을 뒤덮고 있는 거는 윤한 갈등. 그다음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까? 전당대회 과정도 있었고. 당대표가 되니까 인선을 하는데 윤과 어떤 갈등을 이겨내고 뭐 정책위 의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바꿨다더라. 하여튼 1년 4시 방송만 틀면 장성철이 나오고 방송만 틀면 국힘의 뒷얘기들이 막 오라. 네.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뒷얘기도 있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고 1시간짜리 방송이면 90%는 국힘당 사람들의 뒷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10% 민주당이 툭 얹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재미는 만드는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을 소재로 해서 그런 갈등, 뒷얘기, 싸움 얘기하면 훨씬 또 재밌는 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힘을 재밌거리로 소재로 아이템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 살을 붙여 나가서 그게 언론의 기본 포맷이 된 거예요. 모든 종편이, 모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모든 TV 방송이 하여튼 갈등이 됐건 비난이 됐건 정책 실패가 됐건 윤석열 부부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대통령 주변과 관련해서 또 국힘과 관련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밤이고 낮이고 쏟아내면요. 일단 관심이 많은 주목도가 높은 곳에 지지건 반대건 쏠려서 다 그쪽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야말로 민주당은 전문 용어로 스키다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발휘가 돼가지고 네. 그런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선거 때가 되면 좀 자각이 일어.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보면 대부분의 관심은 국힘에 쏠려 있었음에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압승으로 드러난 거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건 아니다. 이 생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큰 것도 아니고 당 지지율은 언제나 출렁거리고 또 계제를 만나면 이거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민주당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네. 나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긴 그런 건데 우리가 효능감이라는 말을 지난 총선 때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은 뭔가 크게 바뀔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청문회를 열어서 국무위원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라든가 역사가 문제를 사흘에 걸쳐 해부를 하면 뭔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또 받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청문회라는 제도 국회의 권한이라는 게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대중들은 또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해봤자 뭐해? 이진숙 그래봤자 임명되잖아. 네. 그리고 방심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임명해버리잖아. 해봤자 뭐해? 떠들어봤자 뭐 정청래가 시원하게 국힘의원들 뭐 골탕 먹이고 일갈하고 예. 일갈해봐야 뭐해? 그렇게 화내세요. 화내시라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진보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 화내시라고. 근데 저처럼 이제 올드보이는 속으로 딴 생각합니다. 야, 이거 마일리지 끝없이 쌓이고 있구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다. 네. 이제 겨우 2달 됐는데 2달 동안에 지구 3바퀴 돈 마일리지 쌓아놨구나. 이제 보시라고. 안 없어져. 그때 느꼈던 분노, 그때 느꼈던 억울함, 그때 느꼈던 부당함은 안 없어져요. 그냥 저금처럼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크지. 근데 그걸 상대방에게 쏟아내질 않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나 그 국힘에 쏟질 않고 민주당에 쏟는 거야. 그 세상 이치가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이 최민희 정청래 니들 뭐 떠들기만 하지 뭘 해. 막 비난하세요. 욕해. 근데 이 마일리지가 이제 2달 동안 이만큼 쌓았는데 앞으로 국정조사 해도 시원히 해결되는 거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여야가 반반으로 하는 거니까 네. 국힘에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놀라운 이 인사들 막 독립 그 어디지?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에 네. 뉴라이트를 갖다 앉히고 경산호 위원장에다가 노동 탄압의 대명사 주장하는 김문수를 앉히고 하여튼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 네. 기가 막힌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마일리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무력하게 분노하고 잘 싸우지 못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야단치고 이러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거대한 대폭발을 향한 과정일 뿐이다. 네.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를 지금 행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과방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청문회를 정말로 장관급 후보자는 유례 없이 사흘을 한 거고 얼마 전 현장 검증을 방통위도 갔다 왔고 그리고 1차 청문회가 곧 열리고 거기 증인들이 많이 불출석한다고 하니까 2차, 3차 청문회까지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후엔 또 국정조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한 땀 한 땀 쌓아놓으면 결국은 큰 무게가 실렸을 때 터지는 순간이 온다. 이런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보시기에는. 네. 근데 구경 씨 내가 중간에 딴 얘기 하나만 잠깐 할게요. 네. 나는 누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원고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직함이 한 대여섯 개가 넘어. 왜? 나는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거든. 내 원고 마음대로 고치라고 그러거든.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터치하는데 한 번만 터치할게. 나는 평론가님 이런 호칭이 너무 네. 불편해. 난 평론가도 아니고 네. 그냥 김 선생님 정도가 낫지 선생님으로.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씨 그러면 조금 이상해. 뭐 김씨도 되긴 돼.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선생님이 되게 편해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원고에 평론가라고 와서 이제 그 직함을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제가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게스트들을 말이에요. 네. 소장님 뭐 하여튼 별 직함이 다 있더만 그걸 일일이 찾지 말고 그냥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네, 박 선생님, 오히려 최 선생님 공평하게 다. 네. 네. 그 전 의원님이란 말처럼 이상한 게 없어. 전이라는 그냥 김정대 그냥 전 그러면 김정대 의원님이 그래. 차라리. 맞아요. 예. 저는 그냥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 그냥 김정대 선생님이지. 전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제가 모든 방송에서 네. 우리 뵀을 때는 다 선생님이라고. 왜냐면 사실 사석에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솔직히 맞는 거야. 말씀드리면. 네. 굳이 직함을 네. 왜 붙이냐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진숙 후보자 또 독특한 게 위원장이 된 다음에 네. 전에 있었던 김홍이라고 이동관하고 달리 또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지금 월급을 받아가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저건 또 뭔가 싶은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들은 뭐 전략을 다 까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포인트 방통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예, MBC 뽀개는 사명만 하면 난 할 일 다 한 네. 거야. 그리고 뭐 헌재라는 거는 뭐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뭐 이제 그거 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돌부처였다는 거 아니야. 대화가 안 맞아요. 되잖아요. 네.
뭐 원래 성향도 좀 그렇다고 그러지만 또 전략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대화도 설득도 또 이해를 구하는 것도 없는 거는 완전한 윤석열 방식이어서 하여간 30%만 쥐고 계속 가면 헌재를 포함해서 시스템이 받쳐주니까 나는 임기 마칠 수 있어라는 맞아요. 결심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올해 말까지 나는 이 정권을 퇴진시켜야 된다고 확신을 갖지만 이들이 30%만 확실히 붙들면 시간을 끌고 가면 대통령직을 끝까지 얘기할 수 있고 이 진숙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 쫙 줘갖고 정말 권세를 누릴 수 있어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세상이 3년 더 연장되겠죠. 그리고 점점 시민사회는 지쳐갈 테고 야당도 이제 하다가 힘을 잃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아주 움직일 수 없고 절대로 바뀔 수 없고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사실. 국민 다수의 설득과 소통과 대화 없이 야당과의 협치 없이 오로지 30%만 끌고 독단적으로 마음껏 권력 누리면 감옥행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퇴임을 하건 임기 중에 뭐 탄핵을 당하건 임기를 마치건 퇴임은 와요. 그런데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 대통령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 그거는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 종자들이 아니야. 원래가 그런 종자들이 아니라고. 그거 가만히 안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군사 독재를 물리쳤는데 또다시 군인이 합법적 선거로 대통령 됐다고 네. 20몇 명이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을 한 나라야. 대학생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독한 인간들이라고. 그 사우디 가서 왜 한국만 돈 벌어왔어. 그 견디는 인간들이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감옥 보냅니다. 그 감옥도 처절하게 보냅니다. 재산 환수하고 재산 몰수하고 왜 부당이득 얻은 건 이제 낱낱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일이다. 윤석열의 독단적 행동은 결국은 처절한 법적 응징을 당한 마일리지를 쌓는 일이다. 이 각도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토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야당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야당 구성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한 뭐 180몇 명이 되니까 다 다양할 것 같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한 아주 양질이에요. 정말 이상한 국회의원들 정말 많았어요. 내가 이름을 말하고 싶어. 정말 어떻게 저런 게 국회의원이냐 하는 사람이 과거에 많았다니까. 제가 방송을 했거나 문화예술인으로서 많이 만나셨잖아요. 어떻게 예. 하면 어떻게 자리가 생겨서 내가 인간들을 본 거야. 더구나 이게 국회나 정치 현장에서 보는 것과 사석에서 많이 본 나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네. 걸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국회의원지 하는 걸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양질의 사람들이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충성심을 우리는 자칫하면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이재명이를 90몇 프로가 민다. 이거를 북한이냐 푸틴이냐 요따구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힘은 대통령 지지율 30%고 그 당대표 뭐 당원 60% 넘게 60%로 네. 뽑았다고 그러지만 당내 장악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저들은 지금 모래알처럼 사분오열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국가가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선 위난의 시점에 단일 대오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단일 대오를. 그리고 이건 딴 얘기지만 그 경선에서 붙은 누구야? 김두관 욕 좀 하지 마세요. 별 개소리 다 하는 거야 원래. 그렇죠. 선거 치열한 게 맞죠. 원래는. 김두관 좋은 네.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쓰레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욕하지 말라고 욕을 하는 거 할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야 원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야 싸움이 되지. 무슨 뭐 조용히 뭐 조용히 그렇죠. 약속대로 그게 뭐 싸움이야. 김두관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단일 대우로서 강고한 의지를 갖고 양질의 사람들이 뭉쳐서 야당을 구성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정말 드물다고 봐요.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 평화민주당 초기에. 근데 그건 다 호남 사람들 지역색으로 뭉쳤고 숫자적으로 소수고 경제적으로 너무 약자들이고 지식인들이 이 불안 때문에 못 갔고 강고하지만 취약했단 말이야. 여러 형태를 봤는데 지금은 행정 권력, 의회 권력, 사법 권력 딱 3권이라는 관점. 뭐 사법 권력은 좀 그런 게 힘마리가 없긴 한데 적어도 행정과 의회가 아직은 힘의 열쇠라도 민주공화정은 이 권력 분점의 형태로 상호 견제구나를 실감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18일이 되면은 그 새로운 대표가 다시 한번 뽑히게 되는 상황인데 그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호남 지역을 한번 선거를 했는데 뭐 지지율의 변화는 없는데 투표율이 좀 낮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중과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신념의 사람만 마이크 앞에 쓰다 보니 다 그런 줄 아는 걸로 착각을 해. 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 생업에 바쁘고 택시 운전사를 예를 들게요. 지금은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좀 오래 했고 얼굴이 팔려서 택시 운전사들이 대충 이제 알아보는데 이제 알아보기 전에 저는 이제 차가 없는 대신 언제나 택시만 타요. 그러니까 택시 반은 멘탈이 택시 기사인데 네. 택시기사가 심심하면 말을 탁 던져요. 그러면 국힘스러운 말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보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내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치 견해는 180도로 바뀌어. 동일한 사람이 네. 내가 한번 실험도 해봤다. 이쪽으로 말하다가 저쪽으로 돌렸더니 바로 이 사람도 돌리더라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심 안 갖고 자기 밥벌이나 뭐 연애, 뭐 집안 문제, 뭐 여행 다니는 거, 인스타 그림 사진 올리는 거, 뭐 이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쟤네들 왜 싸워? 뭐 이진숙, 뭐 종군 기자 멋있잖아. 뭐 이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뭐 이제는 뭐 죄가 있으니까 맨날 불려가는 거 아니겠어? 그 내용을 안 본다고. 그나마 이제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수준이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몇백만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대중에 가까워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 크게 활력이 있을 동기가 없잖아. 맞아요. 예. 최종 지도자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이미 그건 정해진 답이 결론 나 있고. 네. 그다음에 8명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관심도 있고 흥행도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으나 좀 머리 아프잖아. 누굴 뽑아야 되지? 그래서 지금 한 20, 30%밖에 안 되죠. 좀 안타깝긴 한데 투표율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투표 동인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탓할 필요는 없고 또 네. 이번만 특별히 흥행이 낮은 건 아니고 늘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높지 않은 걸 아쉬워하는 거죠. 다만 제가 뭐 다른 방송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당원 당규가 중요하긴 한데 뭐 안 될 얘기지만 한마디 하면 최고위원이 굳이 5명의 표가 뭐 있느냐. 이 정도 검증됐으면 뭐 결과는 끝내지만 이제 선거 끝나고 그냥 8명 다 최고위원이면 하면 어떨까? 네. 왜냐하면 면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빠지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네. 그 대리인 정치가 과거에 많았어요. 김영삼이 입장 곤란하면 이미두를 대신 내세우고 DJ가 어려우면 김상현을 대신 내오고 그다음에 그 최고의 구성원들도 다 애매한 사람들 실세들은 다 뒤에 빠져 있는 시기가 있었어. 왜 대기업들 그런 데 있잖아. 그 실제 오너가 최종 책임자를 안 해. 회장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빠져. 그런 경우들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언제나 결과가 안 좋아요.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그냥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갖는 의원들 중에 최고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될 법한 사람들이 8명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얘기를 또 해서 좀 그런데 딴 데서 얘기한 얘기를 한 번만 반복을 하겠는데 그 댓글에 보면 80%는 저를 지지하지만 막 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더라고요. 예. 뭐냐면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될 세 기본 구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서민이고 하나는 지식인 운동권이 결합되어 있는 지식인 사회고 또 하나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인종적 기반이 당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의 나라들이 그렇죠. 많듯이 네. 현실로 존재하는 지역적 기반이라는 걸 무시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긴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최고위원이 아니라 수석 최고는 아니 민영배 정도면 너무나 걸출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꼴찌하고 있어서 거의 미칠 뻔했어. 다시 올라왔던데요. 네, 예. 그래서 목매어 외쳤는데 올라갔는데 너무 슬프게 올라간 거야. 호남에서 밀어서 맞아. 올라갔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영남에서 민영배를 찍어줘야 된다고요. 영남 사람을 호남에서 찍어주고 적어도 민주당은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분할 통치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편끼리 해먹잖아. 그 분할 통치의 반대는 상대편을 우대하는 거예요. 네? 똘레랑스. 너에게 대접을 하면 그만한 대접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기대 속에 벌어지는 온갖 그런 좀 의미 있는 행동들. 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말하지만 8명이 다 훌륭한데 적어도 넘버 2의 자리는 지역 기반에 왜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지역 기반이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민영배가 훌륭하다고 말할게. 그래서 민영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рем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이재명 대표 6.25 사태까지 또는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급변에 대비해야 됩니다. 급변 사태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고위원이 대표를 항상 대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가가. 네, 난 김민석이라고 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김민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2대 국회 시작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그리고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들 결국 불과 이 일들이 2달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사실 임기는 4년이고 네. 뭐 대통령 임기는 그보다도 짧은 상황이고 남은 기간에 이 국회라는 게 어떻게 변하고 이 한국 사회의 그런 행정부의 변화, 사법부의 변화를 어떻게 견인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건 답이 있죠. 하나도 안 되죠. 행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네. 뭐 국회 여야 간 하나도 안 되죠.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란 게 있어요. 왜 사진 같은 거 역사의 장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장면인데 저 혼자 가슴이 찡해서 본 장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총선 투표 날 밤 12시 즈음이에요. 이제 결과가 거의 나올 때예요. MBC에서 유시민 씨가 김진하고 개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압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씨가 한 64호 됐거든. 얼굴이 흑빛이 돼 있어. 흑빛이. 예. 이기고 있는데 얼굴이 나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쌩끗 웃는 거 잘하지만 인상도 잘 쓰지만 진정을 담은 표정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절망의 표정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본 거야. 내가 호텔 그 표정이 네. 모든 개표 방송을 나는 마누라랑 꼭 지방 속초나 어디 가서 호텔방에서 꼭 보거든. 네. 항상 그래왔어. 30년째 그래왔는데 그걸 보는데 나도 동감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야. 왜? 200명이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확인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변하는구나. 왜? 윤석열의 행태를 2년 가까이 봤으니까. 아무것도 안 변하겠구나. 표 많이 없는 거, 의석 많이 없는 거 소용없는 짓인 거를 너무나 아는, 그리고 그 전부터 여러 차례 그걸 경고해온 사람인데
200석이 안 되면 무얼 해도 안 된다. 그걸 보면서 절망에 빠진 표정을 본 거예요. 뭉크의 그림을 보는 기분으로 그 얼굴을 표정을 내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야당에 의해서 무얼 견인하겠는가? 견인이 아니라 개견자로 아무것도 안 돼요. 다만 아무것도 안 돼서 대결 국면인데 이 대결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야당이 아니고 그럴 시민사회가 아니고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굴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소위 트레시홀드 나는 내 영어 잘 모르는데 인상적인 단어를 기억해서 잘 써먹어. 스레시홀드가 역치야 역치. 역치. 예.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전도가 된다. 예. 역치를 향해서 가는 거죠. 스레시홀드가 지금 어디까지 견디느냐가 이제 그 내성이에요. 우리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죽을 맛인데 견디고 있어요. 네. 독립관장에 뉴라이트가 앉아갖고 뻘소리를 해도 견디고 있어. 이준석이 MBC를 뽀개고 실제로 뽀개질 것 같아. 견디고 있어. 근데 올해 안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난다. 그거는 막연한 근거가 아니라 두 가지 짐작에 의해서 가능하다. 첫째,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가 정말로 도를 넘었다. 민중 봉기에 의해서 무너진 과거 정권의 극단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둘째, 대중들의 신망을 모으는 강고한 야당이 특히나 이 조국혁신당과 같이 해서 모든 걸 걸고 싸움할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중들은 거기에 호응할 마음의 태세가 돼 있다. 그렇다면 길고 먼 미래가 아니라 적어도 1년 안에 어떤 일이든 벌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이미 현재 벌어진 일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그 거대한 사변의 전조로서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 이전과 달라진 22대 국회 그 야당 의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주제로 또 만나뵙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